오늘이 잠시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일 거예요. 11월 27일. 예. 네.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아이고. 힘드셨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네. 1월 시작하면은 이제 네. 올해도 순식간이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아직 젊으신 걸로. 제가 더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잠깐만. 네. 대표님이 몇 년생이에요? 제가 84? 뭐 조금 어릴 겁니다. 83이셨... 제가 82. 아, 8. 네. 아, 이게 뭐 거의 비슷하네. 네. 며칠 차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참 쏜살같이 빠르게 근데 지나갔네요. 대표님 항상 동안이셔가지고 8위로 안 보이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올해 시장 이야기 좀 네. 돌아보고 네. 내년 시장 좀 내다보자라는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보여 조금 이럴 수도 있어요. 11월 지금 말이니까. 11월 말이면 이제 다 접어야죠. 보통 네. 12월에 실제로 좀 어떻게 거래들을 별로 안 하고 네. 휴가도 많이 가고 뭐 북클로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하나요? 네, 비유동성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VC나 PF, 이런 데서는 다 11월 말이면 다 접고, 그리고 딜 위주로 하시는 IB 부서 이런 쪽에서도 다 접고, IPO도 안 올라오잖아요. 거의. 예, 거의 이제 올해 한 3개쯤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IPO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면서 12월에는 대체로 일 안 하는 분위기에서 이 시장, 상장 시장 하는 주식쟁이들만 12월에 그냥 가끔 깔짝깔짝 하는, 그 정도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다가 더 깨지고. 대표님은 올 한 해 좀 어떠셨어요? 올해 무난했어요. 네. 대단히 좋지도 않고, 대단히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는데, 만족스럽진 않죠. 이보다는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재작년 수익률이 거의 그때 100%였나? 나왔었고. 저희 퀀트 펀드가 재작년이죠. 2021년에 세 자릿수가 나왔었고, 그래서 퀀트 펀드가 작년에 얼마나 깨질까 좀 변동성이 크니까 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시장보다는 많이 선방을 했고요. 근데 올해는 그 펀드는 시장보다는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펀드들은 네, 시장보다 네, 두 자릿수 초반, 중반, 후반. 예. 펀드들. 네. 펀드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다. 네. 무난하다. 네. 더 잘해야 되는데. 네. 또 변동성도 심했고, 연초 2150까지 또 갔었다가 또 올라왔고, 2150이요? 내려갔다가? 예. 예. 그리고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저좀 한 2300까지 또 내려갔다 또 올라왔고, 구비구비. 네. 고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2023년도에도. 네. 그때는 어떻게 그냥 평상시처럼 하셨나요? 아니면 예, 사실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네. 가만히만 있어도 평탄은 치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대단히 잘하진 못했지만 이게 회사들 그러니까 업계 전체로 보면 그리고 투자자 전체로 보면은 그 투자자들 간의 편차는 거의 역대급으로 매우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시장 정도로 무난하게라도 한 게 잘한 회사들은 그러니까 잘한 투자자들은 되게 잘했을 건데 네네. 그런 투자자분들도 그 중에서도 상반기엔 잘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죠. 맞아요. 한 두 자릿수 수익률로는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엔 좀 상반기 있었고 여의도 분위기가 그랬죠. 네. 네. 그랬다가 하반기 들어서서는 그 중에서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올 한 해 실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패턴에서. 네, 다 뱉어내서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막론하고 상반기에 벌었던 거 하반기에 다 뱉어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그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언더퍼폼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는 대략 저희도 어느 정도의 기복은 있었는데 그냥 평온하게는 보냈다. 그렇게 치면은 그래도 마음은 평온하게 선방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다행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대단히 시장 변동에,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랑 내가 네. 그 변동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건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변동이 심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꼭 옳은 선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올해 내내 드리긴 했어요. 아하. 네, 남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한번 변동하고 아래로 한번 변동해서 지나가면은 제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응을 안 했으면은 지나가면은 그냥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변동을 잘했으면 잘 벌긴 했겠지만 잘 못했으면은 제자리조차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들고 있느냐. 물론 이제 한 종목 몰빵을 쳤으면은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했겠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걸 잘 들고 있었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응을 한 게 대응 안 한 것보다 더 나았냐 이 질문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대응을 한 게 대응 안 한 것보다 더 나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얘기인 거죠. 좋은 걸 들고 있었든 안 좋은 걸 들고 있었든, 그러니까 결국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거잖아요. 대응을 한다라는 건. 근데 애초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애초에 그 안 좋은 걸 왜 들고 있었겠어요. 네, 그 대응 능력과 애초에 내가 뭘 들고 있었냐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대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이에요. 내가 뭘 들고 있었던 간에. 잘못 갈아탔다가 괜히 더 이제 네. 더 엉망진창될 수도 네, 있는 그리고 내가 팔았던 게 사실은 지나고 났더니 또, 한 달만 더 들고 있었으면 좋은 종목이었는데, 뭐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올해. 이쯤 되면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거의 다 연망 전망. 연간 전망? 네네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망? 우리 내년 망했으니까? 연간 망했다를 줄여서 연망. 그 연간 전망 자료도 이쯤이면 다 나왔잖아요. 네. 증권사들에서. 자산운용사들에서도 조금 이제 내년 준비를 좀 하시겠죠. 막 스터디도 열심히 하시고. 내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통 다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희는 별로 그래요? 이제 연간 전망 같은 걸 안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나? 아니, 좋은 섹터는 좋고 안 좋은 섹터는 안 좋을 거고. 그거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라는 건 이제 뭐 펀더멘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남들 하는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섹터는 좋겠구나, 이런 섹터는 안 좋겠구나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건데, 그거랑 뭐 내년은 장이 좋을 거야, 혹은 내년은 이런 섹터에 좀 더 베팅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흔히 말하는 전략적인 판단, 전략적인 의사결정,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최근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매크로가 좌우하는 장세다 보니까 이거 관성적으로 내년에도 좀 매크로를 봐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금리 인하는 언제 될까?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사실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부터 이미 스텝이 엉키는 거예요. 자, 이제 최근 2년은 매크로가 좌우하는 장세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보통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뭐 금리가 대단히 많이 올랐고 했는데, 그럼 최근 2년이라 치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과 23년 이렇게 2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2021년은 매크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가? 21년 코로나 언제 잡히냐? 뭐 등등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 2021년이었고 2020년 코로나 이렇게 이랬을 때인데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그때도 매크로라는 거 이제 금리 엄청나게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다 왔으니까. 예, 제로금리에 코로나에 그러면 그 전에 2019년은 없었는가? 2019년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막 했거든요. 이건 뭐냐라던가. 뭐 그러면 2018년도 주가 엄청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여러 이슈가 있었고 2017년, 2016년 다 이슈가 있었어요. 2016년 보면 그때 브렉시트의 트럼프 당선에 이제 또 다시 데자뷰가 또 느껴지긴 하는데 무역 분쟁에 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있어요. 매크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크로에는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썰 풀기 좋은 콘텐츠가 되는데 개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그 섹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호불호가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듣기를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얘기 안 해주면은 막 악플을 달고 이러시니까 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또 시장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건 또 자극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 그 매체의 속성상 우리는 언제나 언론에서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매크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변을 하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잘 봐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사실 매크로는 지나고 나면 똔똔인 경우가 많고 사실은 그렇게 매크로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바텀업 관점에서 괜찮은 회사들은 또 지나고 나면은 이미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뭐 성과가 괜찮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를 보더라도 올해 연초를 뜨겁게 달궜던 그 수많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종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초의 수익률 편차가 되게 컸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났을 때 사실 그런 연초를 장식했던 그런 주식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회사는 대부분 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뭐 반도체도 주가가 올랐고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네, 화장품 많이 올랐고 엔터도 많이 올랐고 오른 주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금융, 보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간 전망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 주식들이 내년에 돈을 잘 벌 것인가 봤을 때 뭐 돈을 잘 벌 거니까 작년 이 시점에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 돈을 잘 벌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좋게 전망했던 회사들 중에 올해 그렇게 부러진 회사가 많진 않거든요. 이제 부러졌으면은 펀더멘탈이 내 전망 대비 바뀌었으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가는데 다른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자기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가만히 들고만 있었더라도 올해 한 10% 중반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굳이 매크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바텀업 측면에서도 올해는 충분히 플레이하기에 편안한 시장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근데 바텀업 관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지고 보면은 올해 역시 작년처럼 내내 매크로 이야기, 물가 얘기, 네. 금리 얘기 정말 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돈을 버는 건 다 종목별 네. 좋은 기업 발굴을 해서 네, 한 섹터 내에서도 돈 잘 버는 회사와 돈 못 버는 회사가 이제는 1년 지나면은 편차가 생기거든요. 네. 한 6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보면은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1년 이상 지나고 봤을 때는 결국은 편차가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떤 식의 베팅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한테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물가, 고용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저도 관심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대응 안 한다와 안 본다는 좀 다른 거죠. 네, 저도 다 보긴 보는 거죠. 금리 인하할 거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하자. 혹은 뭐 금리 올라갈 거니까 금리 상승으로 베팅하자. 이런 베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바텀업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 하더라도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 회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을 보긴 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도 보고 고용도 보고 물가도 보고 다 보긴 보죠.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게 물론 뭐 작년 올해 내내 이야기가 기대감이 나오다가 계속 실망으로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 그게 계속 뒤로 밀렸던 거잖아요. 지금은 대략 뭐 내년 한 5, 6월쯤으로 컨센서스는 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투자하기 좀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올해 내내 금리 인하 기대감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사실 물가가 잠깐 타겟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해줄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네. 연준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연준의 역할이 무엇인가. 연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는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부르는 그 물가와 고용이죠. 물가와 고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종 대부자 역할. 네.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뭐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내가 돈 쏴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쏴줘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요 세 가지 역할이 대체로 연준에게 주어진 책무인데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거는 올 초에 SVB 사태에서도 봤지만 대응을 잘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네.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가 관측되지는 않고 있고 관측되면은 대응을
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현재 주안점은 아닌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 두 가지 고용 지금 너무 좋잖아요. 미국의 고용. 네. 그리고 물가도 지금 내려왔는데 그럼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이 연준에서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가? 뭘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하다기보다는 뭘 조심을 해야 하느냐를 봤을 때, 자, 시스템 리스크, 현재는 아닌 거고, 네. 그 다음에 물가의 급등, 혹은 고용의 급락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고용의 급등? 대량 실업? 네. 그러니까 물가의 급등이나 대량 실업 둘 중에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텐데, 그럼 지금 대량 실업은 아직까지 실업률이 약간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이민자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동안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급하게 뽑아야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약간 지나면서 네. 그러니까 기업은 약간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그냥 쏴주던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서 고용시장으로 나오는 인구는 많아지고 이민자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현재의 실업률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실업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면 고용은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그러면 유일한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급등이 우려인 상황에서는 경기를 자극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자극을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현재 걱정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거의 걱정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굳이 걱정거리를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서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연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고 이거는 대단한 통찰력이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향 없이 바라본다면. 근데 우리는 항상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금리에서 그렇죠. 수혜를 많이 본 사람들은 계속 금리를 낮춰줄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언제 낮춰줄래?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값이 어디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의 차이가 원래 가야 할 금리, 흔히들 자연이자율이라고 부르는 혹은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그 금리를 뭐 2에서 2.5% 정도로 두고 있고 2에서 2.5%로 원래는 가야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태로 일시적으로 가 있는 거다. 이게 기본 컨셉인 거잖아요. 저는 그 기본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제기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언짢아 하실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냐.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경제가 성숙했고 경제 사이즈가 되게 커졌고 과거 같은 고성장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금리를 상시 유지를 해줘야 된다. 네. 이게 기본 컨셉으로 깔려 계시는데 사실 뭐 5%도 저금리로 불리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경제 사이즈가 작았느냐? 그렇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자연이자율의 정의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고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자연이자율이라 함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별다른 게 없거든요. 자연이자율의 정의가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사실 뭐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르기는 한데 네, 케인즈가 이야기한 정의는 이거예요. 완전 고용을 달성했을 때 그때의 이자율인 거고 대단히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자율이라는 거는. 자연이자율을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네네. 중립금리가 얼마냐라는 거는 경제성장률이라던가 다른 팩터로부터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고용이 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고용이 충분히 많이 달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고용에는 그 고용에 대응하는 하나의 이자율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1대1로 매치가 된다거나 이 금리가 독립 변수다라거나 그런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시점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혹은 1년 전 시점에서 혹은 한 달 전 시점에서 딱 그 시점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실업률과 이자율 두 하나의 쌍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한 얘기도 그럼 당연히 완전 고용이 달성된 시점에서도 그 시점에 어떤 이자율이 있을 거고 그냥 그 이자율을 우리는 자연 이자율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냐.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이자율이 얼마냐보다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케인즈는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완전 고용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완전 고용의 정의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 분들 붙들고 그냥 물어보시면 또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고용 상태에 대해서요? 완전 고용의 정의가 뭐냐? 네. 완전 고용의 정의를 물어보면 또 사람마다 대답이 다른데 대체로 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연 상태에서 결정되는 고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완전 고용의 정의는 그냥 심플하게 일하고 싶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고용이 될 수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케인즈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용 한 단위가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고용이 100%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될 때 한 단위의 고용을 늘렸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비용이 늘어났으면은 회사가 판매하는 게 뭐가 더 늘어나서 회사가 남기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비용이 늘어났을 때 매출액도 좀 늘어나겠지만 그게 고스란히 다시 돌고 돌아서 원가 상승분으로 그대로 귀결이 되어서 회사가 고용 한 단위를 늘렸지만 추가로 버는 부가가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한쪽에서 매출액이 있으면 그건 한쪽의 소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소비가 있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으려면 고용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액션들이 다 돌고 도는 거라서 이거를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서로 퉁치는 거는 다 퉁쳐서 없애고 남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케인즈가 처음에 그 기존의 고정경제학을 비판을 하면서 제시한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새로운 관점이었고 그게 거시경제학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완전 고용의 정의는 이렇게 고용 한 단위를 늘렸을 때 100%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때 그게 완전 고용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완전 고용은 특정한 어떤 실업률 숫자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측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고용을 누군가가 늘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되게 자극이 됐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용을 늘리기 전 그때가 완전 고용 상태였었구나. 첫 번째 인터랙티브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뒤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점이에요. 완전 고용을 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다라 함은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경기 자극을 했을 때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예요. 그 GNI의 성장률, 국민 총소득 성장률과 CPI 그 물가 상승률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완전 고용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긴 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여기서 경기를 더 자극했다가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제 고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일 때는 이 고용을 늘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경기를 자극을 해줘야 되고 그게 케인즈가 제시했던 아이디어인 거죠. 그게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된 거고 그전에는 국가가 그런 정책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고전파적인 시각이 있었다가 케인즈가 그런 아이디어를 논증하면서 시각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이 있고 그보다 실제 고용이 한참 떨어져 있을 때는 자극을 해서 고용을 더 늘려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고용에게 다가갔을 때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을 때는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하기도 쉬운 상황이고 뭔가 조금 증기, 가스가 공기 중에 쭉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잘못 딱 하면은 다시 물가가 훅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인 상태가 금리를 내려주기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도 항상 3%대 물론 이제 3% 초반에서 지금 후반대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일까요? 저는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요. 예전에는 6.5%를 완전 고용이라고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낮죠. 그 말씀인 즈음 고용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2023년까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어떠할까? 이거를 사람들 또 이제 말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난번에 별책 부록에서도 네. 이야기 나눴지만, 연준 네, 연준. 이야기할 때. 네. 예. 그 돈을 푼다라는 거는 사실 통화 정책만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닌 거거든요. 돈을 푼다라는 거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것도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가 감세를 한다라는 것도 줄어들었어야 할 통화량이 안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상의 통화량 증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행정부의 채권 발행, 재무부 채권 발행은 시중에서 통화량을 흡수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돼 있으니까 통화정책은 돈 푸는 행위고 재정정책은 그냥 그 밖의 어떤 다른 국가정책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많이 있는데 재정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시중의 통화량이 많은가 부족한가? 특정 어디선가는 부족할 거예요. 특히나 어떤 특정 금융기관은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많이 껴서 기본적으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설사라던가 뭐 그런 사업에서는 또 돈이 모자라겠죠. 좀 부족한 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시중에는 통화량이 여전히 많은 편이고요. 보통은 박자를 맞춘다? 엇박자라고 그때 표현을 네네네네. 하셨잖아요. 엇박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때는 재정 정책도 거기에 맞게 이제 돈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긴축을 할 때는 다 같이 긴축을 해주고 이래서 통화와 재정이 좀 같이 함께 박자를 맞춰서 가는 게 도움이 된다. 보통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 한쪽이 풀 때는 한쪽은 좀 잠궈주고 한쪽이 풀 때는 또 다른 쪽이 잠궈주고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버블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죠.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해지는데 양쪽 다 돈을 풀고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에서 돈 풀고 재정에서 돈 풀면은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통화에서 돈 줄이고 재정에서도 돈 줄이면은 그러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박자를 맞춘다라고 표현하는 그 둘 다 함께 돈을 풀거나 함께 돈을 줄이고 하는 거는 시중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그때 미국에서는 통화에서 완화적으로 가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써댔어요. 네. 사실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가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시중에 물가 통제라던가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어댔다던가 그런 영향들이 거의 10년 정도 흘러갔기 때문에 통제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과 침체 이게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느라고 80년대 들어서서 통화도 조이고 재정도 조이고 감세는 좀 해주고 그런 정책을 펼쳤더니 이제 한동안의 침체를 겪은 이후에 경제가 장기 호황에 다시 들어서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전이나 그러니까 맥체스니 마틴 의장 때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중후반까지 마틴 의장 때나 아니면은 그 볼커 후반부부터 그린스펀까지 그때나 보면은 항상 그 재정과 통화가 서로 반대로 가요. 네. 그린스펀 의장 때는 오히려 본인이 더 나서서 클린턴이랑 협상을 하면서 막 너네가 긴축을 하면은 우리가 금리를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재정에도 엄청나게 많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마틴 의장 때도 굉장히 강경하게 재정과는 좀 압박자를 냈었고 그랬거든요. 그게 밸런스가 저는 그래서 밸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밸런스가 맞을 때 경제는 무탈하게 잘 굴러갔다. 최소한 미국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네. 엇박자가 아니라 밸런스다. 밸런스다. 네. 밸런스인 거고 그러면 현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현 시점에서 금리는 일단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을 정도의 좀 압박스러운 높은 금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연준은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 그런 와중에 지금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 지출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것도 그 연간 재정 지출의 성장률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재정과 통화의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막 이러니까 두 개가 좀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고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비슷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연준의 에셋은 8트릴리언 달러, 8조 달러이고 네. 재무부의 부채 규모는 32트릴리언 달러, 32조 달러. 이제 또 계속 커지고 있죠. 33, 34 갈 건데 아무튼 8트릴리언과 32트릴리언. 총 한 누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뭔가를 해왔느냐 누적으로 봤을 때 4배 정도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20년 전,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이전에는 그게 한 10배 정도 격차가 있었어요. 예. 네. 10배 정도 격차가 있었다가 금융위기를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통화정책을 워낙에 강경하게 쓰다 보니까 재정 대비해서 통화가 가지는 힘이 4분의 1, 원래는 10분의 1이었는데 네. 4분의 1까지 그 비중이 확 올라온 거죠. 오.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연준의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은 연준 입장에서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모두가 전 세계가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네. 연준은 애초에 그거 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 연준은 기본적으로 그 긴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빠르게 나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이지 상시 대응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네, 네. 특히나 통화정책이 가진 문제점, 저금리, 양적 완화 이런 정책들은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등이 심각해져 현재는 불평등이 되게 심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통화량은 많은 상태이고 최소한 미국의 경제는 현재는 큰 문제가 관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통화보다는 재정으로 다시 무게추를 옮겨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저밖에 못 보긴 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비주류 의견이니까 뭐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거고. 한데 통화에서 재정으로 좀 무게추를 옮기는 그런 암묵적인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재무부와 연준 사이에 합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특히나 지금 재무부 수장과 지금 연준의 수장이 둘이 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재무부와 연준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등 돌리거나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서로 간의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좀 협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요럴 때 통화에서 재정으로 무게추를 되돌려 놓는 게 현재 요 두 사람의 수장이 하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긴축으로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재무부는 계속해서 재정정책을 쓰는 거고요. 돈을 네. 좀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운전을 좀 잘하고 있다? 균형적으로?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소수 의견이죠. 굉장히 많은 분이 분노하시게 될. 아, 그래요? 뭔 소리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시겠죠. 그렇고 네. 일반론적으로는 그냥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쪽에서 돈 풀 때 한쪽에서 같이 풀어줘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 잠글 때 이쪽도 잠그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게 박자가 맞다라고 우리들은 흔히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홍진재 대표님은 그게 한쪽이 풀 때 한쪽은 잠그는 게 이게 더 조화로운 거다. 네.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보시는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풀었을 때 엄청난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에서 했던 별책부로 그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그 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결국에서 돈을 풀어 제끼면 시중에 돈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럴 때 이 자산을 안 갖고 있던 사람들, 그렇죠.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서 벼락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혹여나 내년에 뭐 내후년에라도 또 반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에 금리나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네네네. 나 금리나는 같은다면. 언제든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도 결국은 누군가에게로 돈이 풀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재정 지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는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게 뭐 전기차 보조금이 됐건 뭐 저소득 네. 지원금이 됐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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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자산 배분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흔히들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험했던, 확실히 손해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덜 위험하다라고 봤을 때가 확실히 위험한. 네, 쉽게 말해서 나는 주식보단 채권이 좋아. 혹은 채권보다는 뭐 부동산이 좋아. 뭐 부동산보다는 현금이 좋아.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행에 예금만 하겠어. 라는 선택이 일견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네네네네. 네,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예금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내 구매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자산 배분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고 저는 그 말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는 물론 내가 엄한데 잘못 베팅해가지고 나는 손해봤는데 남들은 다 돈을 벌었어. 뭐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딴 얘기고. 네. 안전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다 부자가 돼서 나는 평생 집을 못 사게 된, 아무리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못 사게 된 네. 그런 상황이 벼락거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매력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두 개가 동일한 얘기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내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매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구매력을 보존한다라 함은 그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아니면 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최근 2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관측해왔던 일은 물가는 안정적인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전반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의 구매력을 더 늘리려고 하면은 더 위험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손실이 대단히 커지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크게 두 가지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긴 한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전하게 현금만 선호한다라는 사람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거에 뛰어들었다가 재산이 더 크게 확 늘 수도 있지만 확 줄어들 수 있는 그 리스크는 짊어지지 않은 거지만 이 첫 번째 질문, 구매력이 보존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100% 거의 100% 보존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예금만 하겠다라는 사람은.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은 얼추 다 끝났다라고 지금 다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산 배분의 기본적인 기준들인 거예요. 네네네. 뭐 지금이건 1년 전이건 1년 후건 뭐 상관없이 아무튼 우리가 자산 배분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내 재산을 어디엔간 보관해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자산 배분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들을 방금 한 3분 가량 말씀드린 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 네. 거기에서부터 돈은 어디론가 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또 자산 인플레이션 당연히 생길 거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자산과 물가 어느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갈 것인가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때 좀 다르긴 해요. 그런 질문들을 좀 종종 합니다. 싼 주식이 널렸다. 아니면 지금은 딱히 싼 주식이 안 보인다. 국내 주식으로 좀 한정해서 봤을 때 대표님 눈에는 지금 상황은 좀 어느 편이에요? 한 달 전엔 싼 게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에만 코스피가 한 10% 넘게 거의 올랐잖아요. 2,500까지 이제 예. 2,300에서 2,500 이렇게 네.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코스피 시총 1,800조 정도를 뭐 나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코스피 시총 1,800조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1,800조 아래쪽, 그러니까 뭐 1,810조 뭐 약간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1,700을 볼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시총까지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개별 종목단에서도 되게 싼 주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올해 한 6월쯤 그때도 살짝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 9월, 10월, 이번 10월, 네. 네. 9월까지 조금 애매했는데 10월 되니까 또 그런 주식들이 꽤 보였고 근데 지금은 어느새 막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이제 1990조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수가 10% 오르는 시점에는 개별 종목은 30-40%씩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진 않은데 좀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내년 돈 벌 건 내년 성장까지 다 고려하고 보면은 뭐 그래 나쁘진 않네 정도. 그 정도의 회사들은 꽤 보이는데 싼 게 널렸어. 이거는 지금은 전혀 아닌. 1,800조의 개념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험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였어서 네네. 1,800조를 말씀드린 건데 근데 1,800조는 그 지금 항상 코스피의 내년 순위 컨센서스가 네. 180조 정도로 몇 년째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2년 정도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었고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돌겠지 이러면서 반도체 업사이클 전망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에서 적자 세게 났던 것들 조금 복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 순위 컨센서스가 180조예요. 그게 작년 이맘때 올해 컨센도 그랬고 올해 이제 내년 컨센도 그러하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180은 아니고 한 140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110조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만 묶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는 컨센보다 한 20% 정도 하회한 채로 끝나게 되고 근데 컨센 없던 기업들에서 한 10조 정도 애드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뭐 대충 뭐 120 130 정도로 끝날 것 같고 네. 이제 내년 전망이 현재는 한 170조 후반 정도인데 뭐 어쨌거나 대충 180이라고 보고 180조에 PER 10배 하면은 1,800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도 1,800조가 나름의 괜찮은 기준점이 될 거고 경험적으로 개별 주식을 봤을 때에도 1,800조 언저리 갔을 때는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았고 2,000조 언저리에서는 뭐 좀 애매하고 2,200조, 2,300조가 됐다 그러면은 빡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추정치 컨센서스가 막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네, 경기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대단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도 그 확률적 사고의 힘 그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만 책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만 확실히 싸졌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확 실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지금 더 사긴 애매한데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네네. 근데 요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조금 네.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 싸졌을 때 확 100% 담고 좀 이제 올랐을 때는 이제 다 팔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막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 그게 운용사도 그러는 데가 많아가지고 보통 운용사에서 뭐 이번 달 현금 비중 몇 % 할까 이런 의사결정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뭐 장 좋아 보이니까 현금 비중을 좀 낮춰야겠어. 뭐 장 나빠 보이니까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겠어. 그 의사결정을 많이들 하시고 네. 그게 또 잘 안 맞아요. 또 되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한 타율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대충. 대부분 이제 그런 건 CEO나 CIO가 결정하고 그 밑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럼 뭐 담을지 이렇게 담고만 하는데. 예, 그게 되게 명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야 현금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약간. 그럼 이제 사전 얘기죠, 주식은. 네네. 그리고 각 매니저 딴에서도 이제는 현금을 좀 줄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은 현금을 늘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매니저 딴에서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금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살 주식 없을 때는 그냥 다 현금으로 남겨놨다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살 주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럴 때는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요건 좀 빠르게 현금을 줄이자 이러면서 괜찮은 주식들을 좀 많이 담고 그렇게 가끔 하는데 중요한 건 가끔이라는 거죠. 상시적으로 매달 혹은 매주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한다? 그러면 좀 이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뭐 이제 마켓 타이밍을. 네, 마켓 타이밍. 네. 아주 초고수가 아닌 이상. 누군가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못합니다. 네. 일단 지금이 싼 주식이 많을 때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로 이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웃 퍼포먼스 주식들을 사실은 더 많이 담는 게 포트폴리오 매니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이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뭐가 유망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항상 반도체가 빠지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물론 이제 시중 비율이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가 가장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지금이라면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이게 약간 내년에. 이해상충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 게 예.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주식을 예. 접어야죠. 예, 이 코스피 지수가 안 될 거다. 코스닥도 아직 반도체 비중 높으니까 네, 네. 지수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사도 그렇고 뭐 운용사 펀드팔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도체 안 좋을 겁니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라서 네. 그 어쩔 수 없이 그 이해관계상 반도체는 좀 좋게 보는 쪽으로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가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또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 또 홍진재 그- 대표님 오해의 소지를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주식을 담아두는 게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고 사실 그리고 개별 액티브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도 다 아웃퍼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는 것과 지금 내년에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는 이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네, 되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단기간, 1년 이내의 기간은 단기라고 저는 부르고요. 네. 네, 단기간에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에는 오히려 정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종목, 바텀업 관점에서 좋은 종목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과 비슷하게 좀 깔아놓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주식들 솔루션 뭐 이렇게 시총 비중으로. 네, 일단 시총 비중으로 한 80% 정도 시총 비중으로 쫙 깔아놓고 나머지 한 20% 혹은 5%그 정도에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는 그게 뭐 용어를 정의하자면은 벤치마크 플레이라고 업계에서는 불러요. 네. 그럼 벤치마크 플레이를 업계에서는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안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그러니까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한 5종목을 좋게 봐서 바텀업 관점에서 5종목을 좋게 보고 이 5종목으로만 100% 포트폴리오를 짜놨을 때 이 회사들이 잘해서 뭐 내년에 한 20% 정도 물론 5종목을 다 잘 찍었으면 50% 넘게 벌겠지만 아무튼 내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잘 사서 잘 벌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해버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했더라도 남들은 시장에 붙여놓기만 해도 시장에 올라버리면은 내가 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틀려서 시장에 올랐는데 나는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 시장 대비 오차가 얼마나 나는가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BM 플레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섹터 좋게 보냐라는 게 물론 좋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 찾아야지라는 바텀업 관점으로 질문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할 거잖아요. 네. 이분들의 답변은 BM 플레이라는 관점에서의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의도와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의 맥락이 좀 괴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고 예를 생각을 들면 하고요.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좋습니까라는 네. 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20-30% 더 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냥 지수 이상을 따라가려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깔아놓고 가야 됩니다라는 게 안에 그쵸. 내포되어 있다. 그쵸. 네. 전자닉스는 지금 뭐 그다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답변은 전자가 마이너스 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수를 대단히 언더퍼폼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달려서 반도체가 달려서 지수를 견인할 것 같다라는 대단한 확신도 없다. 실상은 대충 이런 대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워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비워놓고 가는 거는 저희 커리어에 리스크가 큽니다. 예, 제 책상을 제 자리가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건데 그거를 이제 반도체 이제 반등하나 보다. 요렇게 듣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온도차가 좀 있다. 그럼 요거는 네. 이제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다 네. 제거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반도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수요 생각을 하고 네. 뭐 서버, PC, 네. 스마트폰 뭐 이 서버부터 그 수요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요즘에 보는 뭐 HBM이라든지 AI 수요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될 거냐 기계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그걸 깔고
보실 텐데 2023년이면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예, 그렇죠. 그 마지막 그 멘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결국 그거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섹터별 주가를 예측하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거 답변 못하고 이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은 드리는 건데 뭐 제가 대단히 다른 사람 대비 통찰력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남들이 딴 데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네. 답변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이게 오해의 네. 소지를 네. 없애기 위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별거 없네.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의 흐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 뭐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펀더멘탈 흐름으로 보면은 저는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고요. 네, 뭐 반도체가 올해 대비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그 송명섭 의원님이 네. 조금 이제 내년에 만약에 수요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으면 뭐 않을 수도 있고. 요즘에 옷도 잘 안 팔리고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네. 수요는 뭐 좀 우려를 하긴 해야 되는 걸 텐데, 뭐 일단은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지만 뭐 인공지능 쪽은 수요가 너무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라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HBM이 그동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칩셋들이 병목이었고 공급 부족이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병목을 보면은 또 그 패키징에서 병목이 됐던 거잖아요. HBM 패키징도 문제고 H100, H200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칩셋, 걔네 칩셋의 패키징도 문제고 근데 그 패키징 캐파가 올해 대비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4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병목이 풀린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예 그 인공지능용 칩셋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던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 칩셋을 구하고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뭐 메모리나 그런 칩셋들도 가져올 거잖아요. 네. 서버 투자를 늘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학습 쪽에서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 이제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추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추론까지 학습을 시키고 뭐 그건 이미 하고 있겠지만 개발 단계에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으려면은 학습은 학습이고 추론은 이제 추론을 해야 될 그 연산량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려면 서버 트래픽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 서버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칩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 서버 투자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 회사들이 또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메모리 투자, 서버 투자를, 하드웨어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가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걸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드웨어 캐파를 늘려야겠다. 그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사이클이 있냐라는 거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 실적 발표 IR 행사 때 보면은 그런 스크립트가 다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하드웨어 캐파를 이만큼 늘리려고 한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는 또 소프트웨어 단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한계에 다다른 모습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메모리 쪽 이쪽에서 서버 쪽의 수요는 뭐 늘어나는 쪽으로 보는 게 거의 뭐 확률 90%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재 전체 캐파에서 차지하는 게 메모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체 캐파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레거시 캐파들 PC나 모바일이나 뭐 이런 데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몇몇 리포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그 HBM 쪽 그 캐파 대응을 하느라 기존 레거시 캐파를 잠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설비를 뜯어서 이쪽으로 돌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HBM 쪽 하나 대응을 하려면은. 크다라는 이야기는 뭐 시간이나 비용이 공간도 네, 물리적인 공간을 HBM 쪽으로 돌리려면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업황은 수요 공급이잖아요. 근데 HBM이 늘어나면서 HBM은 수요만의 얘기가 아니라 공급을 잠식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거시라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PC 네네. 아니면 전통적인 서버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AI 서버용 HBM 만드는데 그 공정을 많이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감산 효과가 더 강해진다. 그렇죠.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수요는 이제 그쪽 단의 병목이 풀리면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내놓을 거기 때문에 서버 쪽의 수요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더해서 공급을 잠식하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함께 붙는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단 얘기 먼저 했고, 그럼 수요단에서도 이게 의외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번에 모바일 쪽이 수요가 좀 돌고 있거든요. 돈다라는 뜻은 이제 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팔린다. 그렇죠.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한 재고 사이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돌았다가 사실 모바일에서 이제 대세 상승, 막 급등 뭐 이런 게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는 결국은 그 한 뭐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텀의 그 재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건데, 재고 순환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작년 말에 워낙에 컸고 하니까 다들 재고를 안 쌓고 있다가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수요가 약간은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C 사이클이 가장 안 좋은 사이클인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 컴퓨터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고, PC 사이클을 견인하는 거는 결국은 게임인데, 네. 대작 게임이 나와야 하는 건데, 요즘에 또 보면은 그 일단 과거에 그러니까 PC 수요를 견인했던 대작 게임이 2016-17에 그때 오버워치랑 그 배틀 그라운드, 배그. 네. 배그 하려고 네. 저도 PC 샀습니다. 네네. 그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사실, 2020년 요때에는 PC 수요가 돌면 안 되는 때였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PC 수요가 한 번 돌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연 수요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땡겨온. 예,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이연 수요의 반대죠.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미래 수요를 현재로 땡겨왔다. 땡겨온 게 네. 되게 컸고, 2020, 21까지. 네. 그러면 22, 23은 그렇게 누적된 잠재 수요를 다 잠식했던 때였고, 근데 그 수요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4, 25, 26 정도 되면은 2016, 17년 PC 사이클이 이제 또 돌 때가 되긴 했거든요. 특히 그때 또 대작 게임이 나온다면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흥행하는 게임이 PC방 순위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흥행하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런 게임들이 그 하드웨어 고사양을 요구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면은 PC 수요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LOL이 엄청 흥하긴 했지만 LOL이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견인하지 못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게임 트렌드는 이제 아예 PC 자체가 아니라 게임 플랫폼 자체가 PC에서 콘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작 게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PC를 견인할 거다라는 거는 좀 올드한 관점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뭐 PC로 게임을 하긴 하니까 요것도 뭐 일단은 주목해야 할 뭐 관전 포인트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모바일과 그리고, PC의 수요. 네, 또 그런 게 있죠. 전장, 그놈의 전장. 자동차 전장. 네, 자동차 전장이 항상 얘기는 나오지만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늘어나고는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2020년에 PC 수요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가 인도 기간이 엄청 느려졌잖아요.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자동차가 2021년, 22년 이때는 중고차 시세가 완성차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완성차보다 더 높기도, 예. 네, 오히려 더 높기도 했었거든요. 완성차는 뭐 하이브리드나 뭐 슈퍼카 네. 이런 것들. 예. 그냥 일반 양산차여도 거의 1년 기다리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네. 그 시기에 차 구매를 고민해 보셨으면은 진짜 뭐야 이거 이랬을 건데. 돈 있어도 못 사는. 네. 그게 부품 수급이 지금은 거의 다 풀렸고, 그 당시에 그 반도체 수급이 안 됐던 게, 물론 그 비메모리 쪽, 뭐 인피니언이라던가 그런 자동차 쪽 하는 쪽 회사들이 많이 하긴 했었는데, 메모리 회사들 쪽에서도 PC 수요가 좋다 보니까 그 전장 쪽으로 하던 거를 메모리 쪽, 그러니까 PC 쪽으로 약간 전용을 한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자동차 쪽으로 돈다. 다시 이제
캐파를 그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이 또한 레거시 쪽의 수요 공급을 약간은 잠식하는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수요 급감 뭐 이게 아니라면은 안 좋게 볼 이유가 과연 있는가. 근데 세부적으로는 그런 거지. 이제 펀더멘탈리는 사실 이건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디까지 가 있냐라는 거고. 근데 사실 올해 반도체 주식들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예,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뭐 HBM, 후공정, 패키징 이런 쪽은 이제 올해 워낙에 많이 달렸고, 이제 사람들이 또 스터디가 많이 돼 있고, 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웃소싱을 받아오는 쪽에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체 쪽에서 이제 자기네가 자체 캐파로 할 수 있는 게 넘쳐나서 아웃소싱으로 물량을 떠넘겨줘야 될 때 받아가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올해 좀 이익이 올랐죠.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이제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단기간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수요 공급이 캐파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캐펙스 투자를 또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늘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캐펙스에 연동되는 장비 업체들은 쉽지 않을 테고, 근데 올해 장비 업체들은 은근히 나쁘지 않았고, 근데 뭐 소재 쪽들 그런 그 가동률에 연동되는 회사들은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도 부진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아주 상식적인 아이디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건 저의 통찰력이 아니라 그냥 아주 상식적인 관점에서 내년은 그러면 이제 가동률 올라가는 거에 이제는 좀 베팅을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소재나 뭐 그런 가동률 연동되는 회사들은 많고, 거기까지 개별 기업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네. 이 정도만 해도 큰 도움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연말 되면은 과연 내년 트렌드는 뭐가 좌우할까?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2023년도에 특히 상반기에 너무나 많은 걸 시장에 보여줬어요. 미래는 AI야. 로봇.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엔터, 조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또 이게 뭐 덴탈 이쪽도 그렇고 한 번씩 큰 시세를 줬습니다. 과연 이 중에 혹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23년도에, 아니 24년도네요. 24년도에 어떤 좀 큰 트렌드를 보여줄 만한 것들은 혹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트렌드 읽는 측면에서 제가 대단한 인사이트를 지금까지 보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하는 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은 저도 공부해가지고 보고 이제 이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일단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기대치가 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앞서가고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기대치를 약간만 하회하면은 또 다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다 팔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은 좀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무 앞서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한번 주가가 부러졌을 때 이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 부러지면 안 되고 좀 한 번 부러지고 반등했다가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남들이 다 싫어하고 펀더멘탈이 정말 안 좋은데 제가 공부해봤더니 이건 턴어라운드 할 건데, 이런 건 정말 엄청 똑똑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한번 슬쩍 공부해보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는 남들만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뭔가 많이 스터디를 했다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해요.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나 그냥 한번 큰 수익 냈고, 됐어, 이쯤 됐어, 막 이렇게. 이게 또 따져보면은 또 막 논리적인 어떤 그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가 있긴 한데, 그건 주식하는 마음에 얘기해놨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위가 생기잖아요. 저도 남들만큼 스터디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했는데 남들이 저도 좋게 보고 남들도 좋게 보면은 이게 먹을 놈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따라와서 스터디는 했는데 하고 봤더니 좋아 보이는데 남들은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안 좋게 보고 있을 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외로 좀 먹을 룸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네. 큰 시세를 냈다가 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한번 네. 부러지고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로봇 AI, 엔터, 배터리, 조선, 미용 의료기기, 덴탈. 근데 공통적으로 요 한 2번 이상씩 지금 이제 네. 실망을 끼치지 네. 않았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틀릴 확률이 꽤 높은 거라고 보고 제가 섹터 찍어드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참고만. 그냥 홍진채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산업을 질문 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한 인사이트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깔고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을 보면은 네네네. 그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네. IRA도 폐기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이런 쪽도 다 폐기를 할 그렇죠, 거고 신재생. 다 되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죠.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저도 그 우려는 하는데 사실 뭐랄까 트럼프 때 그러니까 IRA 법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인프라를 많이 깔자라는 거고 네. 미국의 인프라를 많이 깔자라는 건 트럼프 때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바마 때도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오바마 2기 때 이미 미중 분쟁 생기고 있었고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미 예.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재건하자 원래 IRA도 그 이전에 미국 재건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일부만 따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라는 거는 어느 당이 되든 간에 꽤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기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재생을 이제 트럼프가 안 좋아한다. 이제 이쪽을 다 되돌리고 레거시 쪽, 석유 오일앤가스 이쪽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으시고 저도 상당히 동의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한 명이 야 이거 꺼져 막 이런다고 해서 이게 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도 신재생 쪽 투자는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좋게 보고 계신 것들 중에서 트럼프나 이렇게 인프라 투자나 신재생 쪽이 트럼프 당선을 이유로 주가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스터디를 좀 해보면은 상당히 멀쩡한데?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나 아까 이제 전력기기라는 단어를 뱉었으니까, 단어를 뱉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신재생 쪽 발전원이 늘어날수록 이게 전력기기가 약간 이쪽 발전원 늘어나는 것보다 그 2배나 제곱으로 늘어나야 되는 전력망 쪽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신재생 쪽은 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면 해가 떠야 되는 거고 풍력이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고 바이오매스면 일단은 풍년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발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발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드에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워주거든요. 부하되는 이 그리드에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감당을 하려면은 그리드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요. 네. 일반 과거 같은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이런 게 어느 정도 발전량이 늘어날 때보다 같은 량의 발전량이 늘어날 때 그리드 투자가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고요. 신재생 위주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신재생 쪽이 늘어날 때 이게 발전원과 실제 수요처의 거리가 지금 되게 괴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드는 송전 거리가 늘어날수록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나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굳이 신재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전력망은 이미 50년 지난 낙후된 캐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다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안 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열받아 있고 이걸 좀 투자를 좀 해라라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과연 1년 한 6개월 반짝하고 말 사이클일까에
대한 대답은 뭐 각자 내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네.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주가는 워낙에 많이 달렸다가 뭐 그렇죠. 주가가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그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산업만 봤을 때 산업에 네. 대한 영향만 네, 산업의 봤을 때는 펀더멘탈. 네. 혹시 이 중에서 네. 아까 제가 살짝 뭐 언급한 것도 그렇고 네. 뭐 전력기기 신재생 이 분야 말고도 네, 뭐 말씀하신 24년에 뭔가 화두가 될 만한 것들. 뭐 그 미용 기기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이게 뭐랄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 우리 훌륭하신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께서 치고 나가 주시고 그러면서 그 코리아에서 왔어라고 했을 때 알잖아요. 이제 뭐 그 케이팝 K-뷰티. 아이돌들도 알고 뭐 손흥민도 알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후방 연쇄되는 비즈니스들 이쪽은 여기에서 이제 짧게 끝날 것도 있고 길게 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될 비즈니스도 있고 이게 좀 온도차가 있을 텐데 그 미용기기라는 거는 사실 되게 준비되었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아까 반도체와 마찬가지인 거죠. 뭐 반도체, 자동차 보면 한국은 제조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을 뭔가 샀을 때 뭐 북유럽 가구 예쁜 거 이런 거 빼고 뭐 파리의 명품 뭐 이런 거 빼고 네네. 정말 우리가 생활에 쓰기 위한 네. 기능이 중요한 제조품 이런 걸 산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걸 사죠? 독일, 뭐 일본, 뭐. 독일, 일본, 미국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네. 가끔 뭐 네덜란드 이런 거 있겠지만 아니면 뭐 중국 좀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네. 뭐 대만 잘하고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국가들밖에 없고 그럼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다 이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대한민국이 제조 기술이 올라왔지만 이게 기술이 올라온 거랑 좀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기술은 어느 정도 퀄을 충족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10년 동안 썼을 때 고장 안 나고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기술력이 올라오고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국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론 네. 그 이전에도 계속 야금야금 좋아지곤 있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생겼다라는 거는 국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론 제품도 좋은데 제품은 사실 이미 좋았거든요. 네. 제품은 이미 좋았는데 영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 제품을 들이밀려면은 되게 가혹한 어떤 옵션들을 달아서 제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리스로 의료 장비를 많이 사가니까 그 리스 이자를 뭐 회사가 직접 내준다거나 이게 네네. 뭐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 거기에 준하는 아니면 뭐 영업할 장비가 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무상으로 뭐 몇 년 에이스. 동안 다 에이스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바꿔주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영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또 그렇게 힘들게 제품을 깔아놓고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물론 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신뢰도가 쌓여가면서 현재의 의료 장비가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네. 요즘에는 고객들이 또 스터디를 또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 장비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객이 지정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있는 데를 찾아가죠. 네, 이거는 다른 나라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신뢰도를 확보했고 장비를 잘 팔고 있고 소모품도 잘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지속 가능성은 생각보다 길겠죠. 근데 문제는 의료 장비는 다들 너무 잘 알아서 스터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꺾이지 않았잖아요.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 몇몇 섹터들은 이제 상반기에 한참 좋았다가 꺾였는데 의료 장비는 미용기기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빠진 것들이 꽤 있지 않나요? 그러면 뭐 괜찮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건 각자의 판단, 각자의 판단인 거죠. 이게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들어가자라는 것도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네. 볼 수는 없죠. 예. 네네.
그래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깊은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과 현재 네.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거는 그 지속 가능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장기 투자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다 털고 나왔을 때 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기간을 봐야 된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시다.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도 와이즈 클럽에서 미용 의료기기 그 스터디도 좀 세미나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도 한번 또 하려고 하고, 또 제아의 고수분들 중에서 그 미용 의료기기 또 전문가가 계시는데 또 연초에 한번 또 모셔서 저희도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어디 뭐 종목 저의 얘기 안 선호, 했으니까. 예, 그런 거랑 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길게 많이 흘러가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나오셨을 때, 그때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이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또 주기도 하셨고, 혹시 좀 지금 시점에서 2024년을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그 지속 가능 기간이라는 되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섹터에서 과연 장기 우상향이 가능한 주식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때도 여쭤보고 동일한 싶어요.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참고로 또 오해 없자면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오해를 표현을 싫어하는 제가 홍진채 대표님. 네, 장기 우상향이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네네. 복리로 장기간 성장을 가치를 늘려갈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된다. 거의 AI. 네. 네. 그리고 전체 지수도 그렇게 장기간의 복리 성장을 이루어낸 회사들이 전체 지수마저 견인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줄 회사를 잘 찍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확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50년 정도의 기간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게 당장 내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 그래요? 우리 네. 좀 더 반평생 살아가면서 네. 예, 봐야 하는.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내가 그런 종목 만약에 하나만 잘 골라놨으면은 뭐 50년 후에 부자 된다라는 건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뭐 첫 번째는 당연히 패시브 투자, 쉬운 선택이 될 거고, 합리적인 선택이고, 좋은 거고, 근데 액티브 투자 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싫으니까 액티브 하시는 거잖아요. 액티브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장기적인 성장, 복리 성장에 베팅을 한다면은 정말 내가 지금 이거 사서 50년 보유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온앤오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지도 모를 회사의 풀을 뭐 한 20개 정도? 20개는 너무 많구나. 아무튼 그렇게 될지 모르는 회사.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복리 수익을 안겨주진 않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회사는 꽤 많거든요. 그런 것부터 걸러라. 네. 예. 그런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런 장기 복리 성장을 할 수 있을 씨앗을 가진 회사들을 몇 개 찍어 놓고 계속 지켜보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나 실적 발표를 할 때나, 그래서 이 회사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네. 실적 공시도 하고 IR 행사도 하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 솔직하게 해주고, 좋을 때 좋은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실적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이유가 명확하게 내가 납득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가.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실적이 좋은데 좋은 이유도 모르겠어.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전방 산업 업황이라던가 뭐 산업의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실적이 좋아져야 될 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좋아져야 될 때 이 회사만 안 좋아.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납득이 되네. 그 말은 이제 내가 충분히 스터디가 부족했다라는 거고 이번에 한 가지 배운 거죠. 이건 좋은 건데, 근데 들어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성에 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도저히 못 믿겠다 싶으면 이제 걷어내는 거고 더 믿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풀과 확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후의 장기 성장을 지금 미리 예측해서 딱 때려 맞추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직관적으로 그걸 원하지만 그거는 될 게 아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씨앗을 가진 회사를 5개든 10개든 20개든 풀을 확보를 해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신뢰를 믿음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이 꺾였다 싶으면은 쳐내고, 네. 그래서 화단에 계속 이제 새로운 좋아 보이는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안 되겠다 하면 뽑아내서 버리고, 네. 그러다 그게- 보면은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중에 몇 개는 성공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내 수익에 전반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것만 이제 내 화단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아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만약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하나를 찍어서 하나에 몰빵 쳐서 지금까지 끌고 왔어라라고 하면 그게 되게 확률 낮은 게임이 되는 건데, 마치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예, 포레스트 검프 제가 잘 그 몰라요. 영화에 나와요. 애플. 네네네. 네, 그러면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딱 각인이 되고, 그래, 하나 찍어서 끝까지 가야지. 네. 그게 투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를 사놨으면은, 그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없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라면은 뭐 인공지능을 본다? 그러면은, 물론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어도비 같은 회사도 있는 거고,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개의 회사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잘 해놓고 안 되면 나중에 털어내면 돼라는 좀 평온한, 유연한 생각으로 여러 개 갖춰 놓으면은 그러면 진짜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그 중에 한두 개가 10배 올라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견인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하나 정확히 맞추자라는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아니다 싶을 때 쳐낼 수 있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려준 거는 상위에 한두 개. 네. 그럼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비율 커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화단에 아주 좋은 건강한 예쁜 꽃들만 남겨지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오랜만에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통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뭔가 종합적으로 항상 생각할 거리를 갖추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